빅테크에 대한 주도주는 당분간 조금 기대를 거둬라 이런 말씀도 해주셨지만 2023년 주도주 어느 분야를 좀 보고 계십니까? 우선 구경제가 더 유리하다. 전체적으로 보면 네. 구경제가 도대체 뭔데? 흔히 얘기하는 굴뚝경제죠. 일반 제조업 베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첫 번째는 이게 공급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원인 중에 하나가 공급 부족이었었죠.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경기가 침체라는 얘기는 공급이 과잉이 돼서 그렇죠. 과잉된 공급을 구조조정하는 게 우리가 하는 경기 침체인데, 아니 우리가 듣고 있는 단어는 공급 부족이잖아. 뭐가 앞뒤가 안 맞죠. 이거는 나눠서 보시면 됩니다. 지금 공급 과잉은 빅테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빅테크 관련 기업들은 누가 봐도 공급 과잉입니다. 그렇죠. 반면 앞서 말씀드렸던 구경제 산업들은 엄청난 공급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즉 이 기업들은 그 앞전에 관련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구조조정돼서 경쟁자도 없고 너무 많이 공급이 부족되기 때문에 지금도 가격을 내가 부를 만큼 올려서 받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 측면에서 이미 주가가 다를 거고요. 두 번째는 밸류에이션입니다. 네. 대부분의 빅테크 기업들은 옛날보다 많이 싸졌어요. 그러나 그래도 지금 싸다 얘다 함부로 얘기를 못 하겠어요. 예전 기준으로 보면 너무 싼데 이 기준도 비싸다라고 할 말이 없죠. 그런데 대부분의 구경제 관련 기업들은 보통 PBR 기업에 대한 청산 가치가 0.5배 이하인 기업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냥 제가 볼 땐 너무 싸요. 그냥 싼 정도가 아니라. 자, 청산 가치가 엄청 미만이라는 건 어떤 뜻일까요?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청산 가치가 0.5 미만이라면 예를 들면 하이닉스 하나를 예를 들면 하이닉스 지금 있는 공장하고 땅을 다 팔았을 때 가치가 지금 주가보다도 절반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엄청 싼 거죠. 그러니까 공장값도 안 돼. 이런 게 PBR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공급이 충분할 때까지 확충을 해야 되는데 네. 그 확충하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설비 투자도 이루어질 거고 또 그 설비 투자가 이루어지는 건 전부 다 구경제 관련 기업들이에요. 구경제 다 좋은 거 알겠는데 오르면 얼마나 오르겠어. 그게 잘못된 인식이십니다. 빅테크 관련 기업이 사실 더 빠른 건 맞아요. 네. 그리고 오르는 것도 맞지만 구경제 기업들이 지금 다른 건 뭐냐면 이 구경제 관련 기업들이 10년 동안 구조조정이 됐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애가 별로 없어서 조금만 수요가 증가를 해도 이익이 폭발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전에 우리나라가 2005, 6년도 때 그 흔히 얘기하는 구경제 관련 적들이 수십 배씩 오른 적이 있어요. 조선업종이 25배, 포스코가 7배. 그거는 당연히 중국의 수요가 컸던 것도 1차적인 원인이 있지만 사실 그 입전에 그 관련 사업들이 너무 안 좋아서 모조리 다 구조조정되면서 나밖에 없었던 거의 독점화됐었던 구조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대표적인 게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기업이 2000년대 초반부터 2006년까지 100배가 올랐어요. 10배도 아니고. 그럼 이 친구가 왜 이렇게 100배가 올랐을까? 너무 좋아서라기보다도 경쟁자가 전무했던 겁니다. 네. 지금 지금 이 구경제 관련 기업들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실제 수요가 늘어난 것보다 주가 반응은 더 격렬하게 일어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라는 점에서 구경제도 너무 무시하지 않으셨으면. 그렇죠. 예. 빅테크라고 다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도 지금 아마 많은 분들도 기대하시고 계시겠지만 로봇도 있을 거고 AI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자율주행이 어떻게 나올 거냐 해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네.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 보통 이 테크 관련주들이 움직일 때는 원래 순서가 있습니다. 네. 그 순서는 뭐냐면 먼저 기계가 나와야 돼요. 하드웨어라고 보통 그러죠. 하드웨어가 나오면 그 하드웨어를 바탕으로 거기에 최적화된 소프트웨어들이 발달하면서 오르는 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순서. 순서입니다. 조금 구체적인 설명을 드려드리도록 하죠. 글로벌적으로 빅테크가 원래도 좋기도 했지만 가장 급격하게 성장하게 된 배경이 옛날에 롱텀 에볼루션, 흔히 얘기하는 LTE라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즉 이 스마트폰에 속도의 혁명이 붙으면서 이게 어마어마한 속도를 내기 시작하니까 여기에 게임이라는 것도 많이 들어오고 그렇죠. 아니면 유튜브도 들어오고 유튜브도 그것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그렇죠. 거지. 동영상 아니면 못 속도가 안 봐요. 나죠. 예. 뭐 요금도 장난 아니었었고, 그러니까 유튜브가 성장하게 된 우리 그래도 멀스트리트도 그래서 네, 이렇게 될 수 맞습니다. 있었던 계경인 거잖아요. 중요한 건 기계가 먼저예요. 네. 이런 기계가 나와야 그 기계에 활용되는 소프트웨어들이 마구마구 발전하는 건데 지금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지금 기대하는 게 메타버스 어떻게 되는 거야. 좋아요. 그렇죠? 분명히 오겠죠. 가상자산, 가상세계 어떻게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메타버스를 즐길 수 있는 하드웨어가 없어요. 그러니 발전을 하다가 컨셉으로 끝난 거죠. 근데 올 거는 알고 있죠. 근데 그게 언제냐? 모르죠.
확실한 건 내년에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 안 나온다는 얘기도 있지만 저는 보고하셔도 늦지 않는다라고 봐요. 기본적으로 메타버스가 됐든 뭐가 됐든 그걸 즐길 만한 이제 컨셉이 먼저 나오긴 했는데 이런 경우는 드물었거든요. 컨셉은 이미 나왔으니까 반영은 됐고요. 네. 이젠 그걸 즐길 만한 하드웨어가 그래도 유의미하게 뭐 내년에 뭐 애플이 나온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나왔었을 그렇죠. 때 그때부터는 제가 볼 때는 거기에 최적화된 또 다른 픽테크가 오를 것 같아요. 그래 다는 아니겠죠. 확실히 거기서 기업들이 차별화되면서 되는 기업과 안 되는 기업들이 많이 나뉠 거다라는 점에서 먼저 AI가 됐든 자율주행도 뭐가 됐든 일단 하드웨어의 어떤 발전 이로 인해서 이게 정말 시장이 확산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반도체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금 하나 좀 따로 여쭤보고 싶어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반도체 애널리스트 분들한테 많은 의견을 엿죽고 오면 바닥이란 시각들은 굉장히 강한데 자신은 없습니다. 자신 없죠. 예. 왜냐하면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 이루어지고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는 아직도 D램 중심이다 보니 D램 중에서도 지금 최근에 나온 제품이 DDR5라는 제품인데 DDR5 제품이 서버에서 채용이 되려면 인텔에서 새로운 CPU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나온다고 한 지가 몇 년이 됐는데 아직도 안 나와요. 두 번째 이제 서버 투자죠. 서버 투자도 최근에 좀 생각보다 많이 어려워져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반도체가 글로벌 기업 중에서 되게 경쟁력 있는 건 뭐냐면 사실 독점적 구조라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하이닉스, 마이크론 그쵸. 세 회사가 독점하다 보니까 공급 조절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안 좋아도 반도체 경기가 더 안 좋아도 사실 직전 저점을 깨질 거는 않다라는 데는 동의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다만 어떻게 빨리 올라올 거냐에 대한 기대는 결국 지금 진행되고 있는 반도체 재고가 어느 수준에서 이렇게 그 소진이 될 거냐에 대한 부분이 많은데 그거는 뭐 내년 1분기다 2분기다 굉장히 좀 나뉘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인 여의도의 컨센서스는 바닥은 본 것 같다. 공급 조절 능력이 있으니 근데 회복 시점에 대해서는 내년 1분기다 2분기다 되게 말들이 많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고 반도체는 사실 쓰임새가 크게 보면 세 군데거든요. 하나는 아시다시피 서버라는 데가 있었고 그다음에 컴퓨터 쪽에 있고 그다음에 휴대폰 쪽이에요. 근데 이제 중국도 그렇죠. 휴대폰이 안 팔리는 것도 팔리죠. 영향이 PC도 있어요. 마찬가지고. 네, 맞습니다. PC는 앞으로도 잘 모르겠다가 정답일 건데 네. 일단 중국이란 나라가 어찌됐든 간에 저 방역에 어느 정도 방향이 쓰고 그래서 소비가 촉진이 되면 처음에 제가 볼 때 돌아설 거는 휴대폰 쪽일 것 같아요. 최근에 이번에 광군제 때 중국에서 팔린 휴대폰을 보니까 스마트폰을 보니까 네. 의외로 고가품은 애플 빼놓고는 안 팔렸거든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중국의 파웨이나 이런 그 고가 만드는 애들이 제품을 못 내놓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아마 반도체를 미국에서 공급을 막아서 그러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해보시고. 아너라는 기업이 올라가고 샤오미가 올라갔는데 걔네들은 전부 다 중저가를 만드는 애들이에요. 그렇게 놓고 보면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 삼성전자가 잘하면 그래도 고가품을 잘 만들고 있으니 이번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중국에서 유의미한 어떤 변화가 생길 듯하면 반도체보다도 오히려 제가 볼 때는 휴대폰 쪽에서 뭔가 돌파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얄팍한 기대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뭐 많은 분들이 인지하고 계시다시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고 그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올 거라는 데 대해서 이견은 없습니다. 네. 따라서 그 최근에 많이 반등도 했고 이를 반영해서 지수가 한 번 정도 쉬어갈 국면이 있다라는 데 대해서도 이견은 없는데 다만 그 내려가는 수준이 과연 전저점을 깨칠 정도로 정말 크게 내려갈 것이냐라는 데에 대해서는 저는 여러 가지 견해를 통해서 그 정도는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미국의 어떤 그 중국의 어떤 영향력이라든가 아니면 기업적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앞서 말씀드린 부분들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닐 거다라고 일단은 보고 있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마 그때 정도가 되면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고 나면 이제 새롭게 주도주들이 하나씩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들이 나올 거예요. 저는 이때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기다렸던 분들도 그렇지만 현재 주식을 보유해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도 그때는 바꾸셔야 됩니다. 네. 예,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향후에 많은 투자자분께 진짜 어려워하셔야 될 국면은 뭐냐면 정말 하락했다라는 국면이 아니라 어쨌든 하락이라는 게 평생 가는 건 아닐 텐데 어느 순간에서는 또 지수가 올라올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올라올 때 내가 가진 기업이 내가 가진 종목들이 주도주가 아닐 경우는 굉장히 심리적으로도 어렵고요.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게 또 한 번 제때 못 바꾸면
주도주가 1.5 오르고 나면 또 못 바꿔요. 그렇죠. 이거 뭐 알겠는데 이제는 비싸서 못 하겠다. 이렇게 나오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국면에서 어떤 종목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는 매크로도 너무 중요합니다만 정말 어떤 기업이 될 것에 대한 치열한 고민도 저희랑 같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런 고민이 있어야 그 선택을 할 때 좀 뒤늦지 않지 향후에 어떤 것들이 시장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지 보다 더 치열하게 고민한 시간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